안녕하세요. 백구팀 초등교육과정 강사 안예린입니다. 저는 백구팀에서 과학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OT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드디어 우리 백구팀 강의가 1월 7일에 개강이죠.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임고생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대 4년 동안 다니시면서 임용고시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4학년이 되면 임용이라는 걸 본다. 근데 이제 누군가 아무도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지 않죠. 도대체 이게 어떤 시험인지,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나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전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백승기 선생님께서 우리 백구팀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험 소개부터 드릴게요. 우리 임용시험은 우선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1차 시험은 일단 전국 공통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총 2과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1교시에는 교직 논술을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에는 교육과정을 봅니다. 우리 백구팀에서 강의하는 건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80점, 100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교직 논술은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교사 너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보통 이런 걸 물어요. 예를 들면 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학부모와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중요한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과정 이런 걸 짜야 되잖아요. 그런 걸 너네가 만들 수 있는지,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했어요. 보면은 교육과정은 총 14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140분 내내 시험 보는 건 아니고 2교시로 나눠서 A형, B형으로 나눠서 각각 70분씩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과목이 쭉 써 있는데요. 제가 과목별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보면 A형의 과목, B형의 과목 각각 써 있는데 이 과목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과목 순서가 2년 동안은 동일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시험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9월, 10월에 평가원에서 그때 공지를 해줘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나 봤더니 기평,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더라. 시험 형태가 이렇다라는 건데 우리가 좀 더 자주 쓰는 말은 서답형이라고 많이 써요. 쉽게 생각하면 주관식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괄호를 뻥 뚫어놔요. 빈칸 뚫고 빈칸 채우기. 이 빈칸에 한두 단어로 쓰기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지도 방안을 쓰세요. 어떤 활동을 쓰세요 하면은 뭐 한두 문장으로 쓰기. 요 정도 내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식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답이 좀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답에 채점 하시는 그 출제자의 관점에 맞게 여러분들이 딱딱 답을 써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도 있는데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죠. 그래서 올해 내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그 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3급 이상을 갖고 계셔야 되죠. 근데 내가 아직 시험을 못 봤다. 나 아직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안 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는 이 결과, 성적이 나온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실시되는 마지막 한국사 시험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1차 시험에서 교직 논술만 봐요. 교육과정 보지 않고 교직 논술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2차로 이제 평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차는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2차도 한번 볼 건데요. 2차는 사실 조금 먼 얘기죠. 일단 내가 뭐 1차를 합격하든가 말든가 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2차는요. 시도 교육청 별로 달라요. 다 교육청마다 각각 실시하기 때문에 각각 시험 보는 과목이라던가 그 방식이라던가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꼭 각 시도 교육청,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시험 공고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1차 공고가 날 때 간단히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확한 거는 1차 합격자 발표가 날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때 꼭 확인하시고요. 각각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지스쿨 홈페이지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란이 그때그때 바로 올라오니까 그걸로 확인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은 원래 그 전에 교육청에서 해오던 시험 방식과 조금 다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원래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틀 동안만 진행한다던가,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예체능 실기 평가 이런 걸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본다던가, 이렇게 좀 변경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 간단히 보면요. 첫 번째, 교직 적성 신청 면접을 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때도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면접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생각하면 아까 교직 논술이 있었죠. 그 교직 논술을 면접 형태로 바꿨다. 그래서 주제는 좀 비슷해요. 교사로서의 너의 적성. 이런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야? 학부모랑 갈등이 생겼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걸 묻고, 교직관, 어떤 교사가 되고 싶느냐 이런 걸 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격, 소양 이런 거 이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은 여러분들 실습 가셔서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야간 형태로 한 장, 두 장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하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실제로 학생 앞에 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조건이나 그다음에 특정 차시를 줘요. 그래서 뭐 국어에 뭐 한글 지도 차시다. 근데 이때 장애 학생도 있고 뭐 다문화 학생도 있고 학습 부진아도 있고 아니면 뭐 협동 학습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지역별로 다르지만 10분에서 20분 그 정도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면접과 영어 수업 실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영어로 면접 보고 영어로 수업한다. 실제 우리 심층 면접 그리고 수업 실험보다는 조금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영어라고 하면은 막연히 이제 좀 부담감을 가지시죠. 그래서 우리 백구팀에서는요, 영어 2차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1차 시험이 끝나면 2차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영어는 우리 김혜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나는 2차 영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 끝나고 김혜진 선생님의 2차 강의도 또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제가 시도별로 조금 특화된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간단히 알려드리면 우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나눔이 있어요. 수업을 하고 나서 내 수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수업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은 나 혼자 면접 보는 거죠. 그거 말고 집단 토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험생들끼리 서로 토의하는 걸 면접관이 보고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도 특이해요. 대구는요. 인문전신 소양 평가라는 게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권장도서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 권장도서를 읽고 그 권장도서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한 20권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일주일 전에 3권을 뽑아요. 그래서 요 3권에서 출제가 됩니다라고 하는데 뭐 데미안, 에밀, 노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1차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체능 실기평가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까 꼭 나중에 꼭 공고를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점수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차에서는 교직 논술 20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 80점에서 일단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죠. 바로 내신과 그리고 지역 가산점인데요. 이 내신은 여러분들 대학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까지 다닌 7학기 동안의 대학 성적을 이제 내신 점수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산점은 내가 내 교대 A라는 교대에서 A 지역에 가느냐, A 교대에서 B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가산점이 다른데 만점이 6점이에요. 제가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내신과 그리고 지역 가산점은 2차에서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1차 합격자 결정은 이렇게 총 126점 만점으로 결정이 되지만 결국 2차에서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100점에다가 2차 100점 두 개를 합친 200점 만점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대학 성적이 낮고 내가 지역 가산점이 없어도 그래도 이건 어차피 빠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직 논술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맞는다면 더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더 오히려 2차에서 유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꽈락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 꽈락 중요하죠. 자, 꽈락은 각 과목별 만점에 40% 미만 득점이 되면 그냥 불합격 통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을 뽑는 지역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차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90등으로 붙었어요. 그럼 당연히 붙여줘야죠. TO보다 더 TO가 100명인데 90등으로 붙었다. 근데 내 점수를 까봤더니 내가 꽈락이더라. 그러면 내가 TO 안에는 들었지만 그래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봤더니 논술 같은 경우는 8점 미만으로 맞거나
교육과정은 32점 미만으로 맞으면 이제 꽈락입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이 아까 80점 만점이었죠? 그 중에 32점이에요. 그래서 A형, B형 합쳐서 32점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내가 A형에서 빵점 맞고 B형에서 32점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32점보다는 높게 맞아야지 내가 꽈락을 면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내신이 뭔지 지역가산점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내신은 아까 대학 성적을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한 거다라고 했죠.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한데요. 가장 높은 점수가 20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가 15.5점이에요. 서울은 가장 높은 점수가 20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가 17.3점이죠. 그러면 내가 대학에서 1등을 했을 때와 대학에서 꼴등을 했을 때 그 점수 차이가 서울 같은 경우는 2.7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지역, 서울 외에 나머지 다른 지역은 4.5점 정도예요. 근데 2.7점에서 4.5점 이 정도는요, 우리 임용시험에서 한 세트 문제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활을 너무 즐긴 거죠. 너무 좋죠. 대학생활 동안 내가 여러 활동을 하고 너무 재밌게 노느라 학점을 하나도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내가 최하다, 100분율 100%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교육과정을 잘 본다? 그럼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이거는 2차에서 어차피 빠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1차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가산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역가산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가산점은 6점, 3점, 0점 제도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6점을 받고 누가 3점을 받고 누가 빵점을 받냐? 우선 6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교대 졸업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자, 즉 해당 지역 교대 졸업자면 6점을 받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교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원 경력은요, 정교사를 말해요. 내가 발령이 난 거, 아니면 사립학교에 정식으로 임용된 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식으로 발령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 교대 졸업자라면 6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죠. 나는 졸업하고 시간 강사 그리고 기간제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 정식 발령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응시를 한다면 6점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발령 대기 기간이 길잖아요. 합격을 했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났어요. 근데 내가 다른 지역을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봐도 그대로 6점인 거예요. 내가 발령이 안 났으면 교원 경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점 볼게요. 3점은 누가 받냐?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지역 교대, 다른 지역의 시험을 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원 경력은 없을 때, 교원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인교대를 졸업을 했는데 서울을 본다거나 제주도를 본다거나 경북을 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3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0점은 누가 받냐면 현직교사들, 현직교사분들이 이제 0점을 받아요. 내가 국공립 또는 사립에서 어쨌든 정식으로 임용된 적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지역을 응시를 하든 아니면 다른 지역을 응시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0점을 받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점수 산출 방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1차 합격은 몇 점까지고 2차 합격은 몇 점까지인지 그 합격 컷을 같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표가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모든 지역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 표를 보는 방법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지역에 맞는 거 딱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서울과 그리고 경기를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놨는데요. 아까 제가 1차는 몇 점 만점이라고 했죠? 1차는 126점 만점. 즉 논술 교육과정 그 다음에 내신 지역가산점을 합친 126점 만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6점 만점에 97.1점을 맞아야지 1차를 합격했더라. 이거는 2021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가산점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현직교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역가산점이 0점이야. 그리고 내가 대학생활 동안 너무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신도 17.7점이에요. 17.3점이죠. 서울은 17.3점이에요. 내신도 최하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논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몇 점을 맞아야지만 1차를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했을 때 97.1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79.8
8점은 맞아야지 내가 서울에서 1차 합격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지역 가산점이 6점이에요. 서울교대 졸업생이면 6점이겠죠? 지역 가산점도 6점이고 내가 학교 생활도 착실히 잘했어요. 학점을 너무 잘 받은 거죠. 그래서 내신도 만점 20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에서 몇 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쭉쭉쭉 빼봤더니 71점, 1점만 맞아도 내가 합격을 할 수가 있더라. 일단 1차를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범위가 생각보다 크죠. 그럼 내가 71.1점을 맞았다라는 건 1차에서 거의 꼴찌로 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꼴찌로 붙었을 때 과연 2차에서 희망이 있을까? 내가 2차를 100점을 맞는다고 해도 붙을 수 있을까? 희망이 있어요. 제가 71.1점을 맞았다고 했을 때 최종 합격전이 170.3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뺐더니 몇 점인가 봤더니 99.2점이에요. 그럼 내가 2차에서 99.2점을 맞으면 최종 합격할 수 있다. 맨 끝으로 붙을 수가 있다. 물론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1차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2차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맞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계산을 해보시고 아 내가 1차에서 어느 정도 맞아야지 2차에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쉽게. 서울은 보통 2차 시험 있잖아요. 좀 내가 편안하게 시험 보려면 93점? 93점이 이제 평균 점수라고 해요. 2차의 평균 점수가 93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2차를 너무 힘들게 준비하고 싶지 않고 너무 막 잘 볼 자신도 없어서 남들이 하는 만큼 그냥 93점 맞고 싶다. 그럼 내가 1차를 잘 봐야겠죠? 1차를 몇 점을 봐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대로 빼면 되죠. 170.3점에서 93점을 빼면 돼요. 몇 점 맞으면 돼요? 1차에서 77점 정도 맞으면 내가 2차에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다. 그럼 1차에서 77점을 맞는다라는 건 논술은 보통 사람들이 18점, 19점 잘 맞거든요. 논술 예를 들어서 20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논술 만점.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몇 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57점. 8점 만점 중에 57점 정도 맞으면 내가 2차에 조금 편안히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2021학년도 기준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각각의 연도마다 합격 컷이 다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게 아니죠. 왜냐면 그때 시험 보는 수험생 수, 그 수험생의 능력 또는 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컷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차는 꼭 붙고 싶은데 몇 점 맞으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을 드리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걸 보면서 대략적인 평균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답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수능 강사한테 가서 수능 국어 1등급은 몇 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수능 국어 1등급 매년 달라지죠. 그의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대를 보시면서 평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전수 산출 방식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어디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건데요. 교육과정 A와 그리고 교육과정 B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과목을 쭉 보니까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바른생활, 실과, 수학, 미술, 즐거운 생활, 과학, 슬기로운 생활, 체육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근데 살짝 모르겠는 게 요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뭐냐면요. 우선 총론이라는 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를 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교육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러분들 창체라고는 들어보셨죠? 자동봉진해서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각 과목별로 배점을 한번 볼게요. 배점을 좀 높은 과목을 보니까 국어라던가, 그 다음에 영어, 사회, 그리고 수학, 과학, 체육은 배점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도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항수라는 건요. 큰 문항을 말해요. 우리 임용은 세트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옆에 그림이 뜰 텐데요. 세트형이라는 건 한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에 딸린 문제가 하나, 둘, 셋, 2개 또는 3개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항은 이렇게 국어 같은 경우는 3세트지만 그 안에 딸린 소문항을 다 합하면 총 8문항이다. 한 세트에 2개에서 3개의 소문항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이 과목 내에서 어디서 시험이 출제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같이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각각의 문항의 출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과정, 총론, 그다음에 강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임용시험 범위인 거예요. 사실 임용시험 범위는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임용시험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임용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 문서를 달달 외운다? 그게 아니라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갖춰야 되는 자질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즉 이 교육과정 내에서 너네가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 이거를 물어요. 그러면 교과적인 지식 알고 있어야겠죠. 내용적인 지식, 그다음에 지도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교육론적인 지식, 교육학적인 지식 이런 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너네들이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교육과정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의미를 해요. 교육과정을 보면 성격, 목표,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교사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시로 보면 성격에는 그 교과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 교과의 특징은 무엇이며 해당 교과에서 길러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표라는 건 각 교과에서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내내 배워야 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느냐 아니면 문장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성취해야 돼요. 라고 정리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사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국가 문서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국가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문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문어체고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외워야 한다. 뭐 다 외워라 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출 경향을 보면 지금 교육과정 출제 비중이 좀 낮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출제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말고 다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중이 낮지만 또 다시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교육과정 문제 이번에 출제된 건데요. 국어에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영역에 내용책에 제시된 기능 중에 하나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책에 제시된 기능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과 문제인데요. 실과 교과 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로 써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과 역량을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또 나올 만한 요소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교과 역량을 물었지만 성취 기준을 물을 수도 있고 교수학습 방향에 근거해서 써라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도 같이 볼게요. 다음에 출제 범위는 바로 총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총론은요. 지도서 총론을 의미합니다. 자, 지도서 총론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실습 가셔서 이렇게 지도서를 딱 넘기면 맨 처음에 교사들 보고 읽어보세요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뭐 국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학습 이론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 학습 모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둔 게 바로 지도서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도서 총론에는 한마디로 교과 교육론 내용이 정리되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재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를 배송받아서 보시면 지도서 총론이 그대로 들어간 교과도 있고요. 어떤 교과는 지도서 총론 파트랑 이 교과 교육론 파트 있죠.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교과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어떤 과목은 지도서 총론이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그 지도서 총론만 봐도 교과 교육론 내용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과목은 이 지도서 총론이 부실한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많이 실어놓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학습 이론, 학습 모형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따로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이 딱 넣어놨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미술 문제인데요. 나의 리을은 미술과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때 이 교수학습 모형의 명칭을 써라. 그럼 이제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제도 한번 보면 지금 교사가 활용한 전략을 써라. 수업 전략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2번도 보면 읽기 후에 적용한 언어 습득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 모형,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그다음에 학습 이론에 관한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니까 교육론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은요, 지도서 강론입니다. 보면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도서 강론은 지도서 보시면 지도의 실제 부분, 자 이것도 지도서 펼쳐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딱 펼쳤을 때 교과서 나오고 교사는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하고 나오는 부분, 이게 바로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국어 교과서인데요. 미술도 한번 볼게요. 미술은 보면 서예가 나와 있죠. 그럼 서예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서예를 하는 방법, 이거 할 때 유의점, 이런 거 다 아셔야 되죠. 이게 바로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보면 교과서 내용과 지도 방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교과적 지식 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출제되는 문제도 한번 보면요. 지금 과학은 다음 중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하는 경우를 써라. 이거는 교과서에 제시된 걸 물은 거고, 그 다음에 적외선 온도계의 원리를 써라. 또 알코올 온도계의 원리를 써라. 과학적 개념을 묻고 있죠. 그 다음에 체육도 한번 볼게요. 체육은 지금 플라잉 디스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는 방법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려면 이 던지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도대체 어떤 출제 비중으로 얘네가 나오는지 정리된 걸 한번 같이 보면요.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인데 보니까 강론과 총론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두 개를 합친 게 되게 높죠. 근데 점점점 이 강론의 출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의 출제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이 계속 점점점 줄어들 거다, 교육과정이 안 나올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30% 이상 출제된 해도 있었고요. 강론이 적게 나오고 총론이 많이 출제된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교육과정은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시면 안 돼요. 아까 문제 봤겠지만 일정 부분은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바로 이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기타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고력 문제, 자료 분석형 문제, 즉 이 수능형 문제라는 건요,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것과는 큰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 시험장에서 내가 머리를 잘 쓰면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국어나 아니면 사회, 수학, 여기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수학에서 수능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럼 이거는 내 공부하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운에 맡겨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수능형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 조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또 연습문제, 기출문제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수능형 문제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수능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보면요. 지금 수학 문제인데요. 규칙 찾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죠.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예요. 지금 우박수와 관련된 규칙인데요. 문제를 보니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규칙을 써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분석해서 알맞은 규칙을 그냥 쓰면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풀면 되는 문제. 뭐 수학은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들 수능 문제 있죠. 그런 것처럼 주인공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쓰시오. 주인공과 갈등을 하고 있는 대상을 쓰세요. 어떤 갈등을 하는지 쓰세요. 이 글의 중심 생각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임용시험 전반에 대한 정리는 마치고요.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요.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 공부 방법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바로 2023학년도 초등 임용에서는 바뀌는 게 있죠. 수학, 사회, 과학이 검정지도서로 전환이 됩니다. 우선 올해 시험에서는 3, 4학년군이 먼저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5, 6학년까지도 이제 검정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조금은 늘어났다라는 거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국정으로만 공부하던 거에서 검정으로 바뀌었을 땐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이어서 영상 쭉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승기 선생님께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죠? 도대체 강의 언제 시작하고 언제 올라오고 도대체 무슨 요일에 몇 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영상 이어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과학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강사 백승입니다. 자, 저랑 같이 2023학년도 대비 강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년 동안 진행되는 그 강좌가 이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맨 첫 번째 강의는 기본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 이론이라고 하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각 교과별 지도서 총론, 그 다음에 교육론, 요 세 파트를 이제 정리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1월 7일에 개강합니다. 1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돼요. 그러면은, 개강하기 전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간혹 물어보곤 하시는데, 그냥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죠? 몸도 마음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개강하고 나면은 1년 동안 아주 힘든 여정이 펼쳐져요. 진짜 힘듭니다, 이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자, 미리 힘 뺄 필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개강하기 전까지는 현실을 즐기세요. 그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이제 개강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강의는 매주 화요일하고 이제 금요일이죠. 자, 요때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땡 하면은, 자, 그때 주지교과가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예체능이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하루 한 6개 정도가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거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강의별 이제 복습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구자경 선생님이 다 이제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자, 국어, 수학, 총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예린 선생님이 과학, 그 다음 김혜진 선생님이 영어. 그래서 각 교과별로 이제 파트 나누어서 자, 이렇게 이제 강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진행 순서는, 일단은 주지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국어, 그 다음 자, 과학, 그 다음 영어, 그다음 수학, 마지막에 총론.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자경 선생님하고는 이제 예체능이죠. 자, 미술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미술, 음악, 체육, 실가, 그다음에 사회, 통합교과, 도덕.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순서는 뭐 강론이랑 자, 동일하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강좌 또 시작하고 나면은 또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수강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교재가 개강하기 전에 이제 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강의를 이제 수강하면서 필요한 교재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강좌들은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자, 전부 다 강의에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필요한 거는 이제 요거 딱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4월이죠. 자, 4월부터는 이제 강론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4월 5일날 개강을 해서 자, 8월 5일날 종강을 합니다. 자, 강론이 이제 교과서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양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강좌가 8월까지 진행돼요. 그렇죠. 그래서 8월 5일, 자, 요때 이제 종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론 같은 경우에는 저 뭐 준비할 게 없습니다. 자, 모든 내용들은 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릴 거예요. 자, 물론, 자, 내가 개인적으로 뭐 지도서를 원본을 보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지만, 자, 강좌 수강을 위해서는 뭐 별도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자,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습도 하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8월까지 이제 강론 강의가 진행될 텐데, 자, 여기에 중간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자, 저희가 4월 1일이죠. 자, 이때부터 기출분석 특강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각 교과별로 순차적으로 개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가 한 번에 열려요. 그래서 듣고 싶은 과목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수 제한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그 10월 달까지. 이쪽에서 이게 제가 작년에 미리 기출분석 강의를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 2022학년도 문제 있죠. 그 해석까지 포함해서 저 지난 20년간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드리는 강의예요. 그래서 각 교과별로 한 8시간 정도씩 이렇게 쭉 진행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출분석 강의를 선생님들이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출분석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가서 보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자, 뭐 8월달, 9월달 이때 가서 기출문제 보기엔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 기본 이론 강의 수강했죠. 자, 그러면 각 교과가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나면은 그때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강론도 마찬가지요. 각 교과별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은 그때 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이 강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상 보면은 너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강의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감도 잡고, 그 다음에 학습 방향도 이제 잘 잡아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강의는 이때부터 수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월이죠. 요때 이제 방학인데 7월 1주차부터 그 다음에 8월 3주차까지 자, 요때 2주 간격으로 자, 요때 연습 문제 자료가 제공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연습 문제집이 별도로 발간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사서 이제 풀고 이제 했었었는데, 자, 올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올해는 연습 문제집 안 나와요. 그래서 패키지 수강하는 선생님들한테 자, 연습 문제 자료가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다운 받으셔가지고 풀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전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보면 되냐? 기출 문제를 계속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예전에 나왔던 문제집 따로 사가지고 막 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전까지는 기출 문제 꾸준히 계속 푸시고, 자, 7월이죠. 자, 이때 연습 문제 자료 나오면은 그거 이제 계속 꾸준히 같이 푸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니까. 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이죠. 자, 그때부터 이제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자, 총 3번에 걸쳐서 모의고사가 진행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서 접수 일주일 전. 떨리죠? 그렇죠? 자, 요때 이제 모의고사 첫 번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주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2주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진행이 됩니다. 일단 모의고사 진행 방식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음은 사실 코로나 이제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각 교대별 현장 모의고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대에서 이제 동시에 모의고사가 매번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역시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면은 봉투 모의고사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구매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제 수강하는 선생님들한테 저 그 봉투 모의고사가 이제 배송이 이제 다 되니까 그거 받으셔가지고 이제 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1년 동안 진행되는 전체적인 강좌에 대해서 이제 쭉 안내 말씀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제 개강 전까지는 선생님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도 마음도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미리 새해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랑 같이 개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